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도둑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도둑이란 작자는 정말로 보통 도둑이 아니었지요. 그 시절에도 어지간한 도둑은 죄다 먹고 살자고 하는 풋내기들이었지만 그런데 이 도둑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도둑질도 아무 때 아무 집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해에 서너 번, 그것도 꼭 큰 집 귀한 집만 골라서 털었지요. 그것도 은근슬쩍 드나드는 게 아니라 마치 잔치상 차리듯 연극하듯 기가 막히게 판을 벌였습니다. 이 도둑의 이름은 지봉. 지혜로울지에 봉황봉단이 도둑놈 이름 치고는 거창하죠. 사실 이 이름이야 본인이 맘대로 지은 거고 백성들은 그냥 저 도둑놈, 그놈이라고 불렀지요. 그래도 지봉은 워낙 짓궂고 교활하면서도 얄밉지 않아서 오가는 장군들도 주막의 주모도 심지어 포졸놈들까지도 혀를 내둘렀다 합니다. 진짜 천재요. 자, 그렇게 한 해가 또 기울 무렵 지봉은 눈에 불을 켜고 도둑질할 큰 집을 찾기 시작했지요. 올해는 어디를 털까나. 하하, 눈에 띄는 집이 있어야지. 그러던 중 도성 근처에 있는 정승 대감 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집은 안 돼. 담도 높고 하인도 많고 야경도 삼엄해. 누가 말릴라 치면 지봉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집일수록 재밌지. 그래야 털맛이 나지 않겠어. 이리하여 지봉은 며칠간 그 정승댁 언저리를 기웃댔지요. 밤이면 밤마다 기와 위로 나무 그늘로 숨어 다니면서 담장 틈이 있나, 창이 열려 있나, 하인들 동태는 어떤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집 안팎을 살폈으나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단단한 집이라 비좁은 틈새 하나를 못 찾았지요. 담장은 어른 키 두 길은 좋게 되고 사방이 죄다 뾰족한 대나무 울타리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술라 군졸들이 오가고 거기다가 집 구조도 아주 성체처럼 짜여 있어 마치 무슨 성곽 같았습니다. 쳇, 그냥 밤에 들어가선 안 되겠어. 지봉은 그렇게 고민하더니 드디어 한 가지 꾀를 내었답니다. 그래, 아예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알몸으로. 가만 보고만 있어봐. 밤이 깊고 달이 기울 무렵 지봉은 남루한 옷을 훌렁 벗어 덤불에 숨겨놓고 그냥 벌거숭이 몸뚱이 하나 달랑 정승댁 담을 탔지 뭡니까? 이건 뭐 도둑이 아니라 망나니지. 망나니. 하나 지봉은 진지했습니다. 옷은 걸리적거려. 옷이 걸리기도 하고. 몸만 하면 충분하지. 광 한편 작은 바람창을 발견한 지봉은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기어이 그 창문 틈으로 머리부터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바람창이란 게 기어 들어가라고 만든 창문이 아니라 겨우 고양이 한 마리 드나들까 말까 한 틈이었지요. 지봉이 그 좁은 틈을 뱀처럼 꾸역꾸역 비틀어가며 허우적 됐다. 하고 몸뚱이 마지막까지 밀어넣었을 땐 이미 숨이 턱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안으로 철썩하고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조청 항아리 뚜껑 바로 위. 풍덩. 아, 차가워. 조청이 차갑기는 또 왜 그렇게 차갑던지 그 달고 끈적한 물건에 몸뚱이가 풍덩 빠졌지 뭡니까? 얼굴에, 귀에, 콧구멍에, 심지어 상투까지 그 진득진득한 조청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눈이 안 떠져. 그 광 속은 또 얼마나 어두운지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은 찐득하고 뭐 하나 붙잡을 것도 없이 허우적. 그러다 겨우 기어 나왔을 땐 얼굴은 꿀먹은 도둑놈, 몸은 조청으로 떡칠을 한 도깨비 꼴이었지요. 이게 뭐냐? 혀를 차며 바닥을 더듬더듬 기어가던 지봉이 다음에 손을 댄 게 밀가루 항아리였지요. 버섯. 퐁당. 지봉은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야, 도둑놈도 재수 더럽게 없지? 조청 뒤집어 쓴 몸뚱이에 밀가루가 뭉쳐붙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그냥 눈썹부터 상투까지 죄다 하얗게 돼버렸지요. 호호백발 하얀 수염. 그대로 보면 눈먼 노승이요. 달리 보면 도깨비 귀신이라도 될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땀인지 꿀인지 모를 걸 줄줄 흘리며 지봉은 광 입구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지요.
이놈의 팔자야.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선 그 괴상한 몰골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으엉헝헝. 지봉이 하도 슬프게 우니까 그 통곡 소리가 정승댁 안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자다가 잠꼬대하듯 고개를 든 정승대감이 소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행랑채를 거쳐 사랑채까지 슬금슬금 걸어 나왔지요. 무슨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리곤 하인 영도리를 불러내선 명했습니다. 영도라, 너 나가서 광 쪽을 좀 보아라. 밤중에 무언가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영도리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열쇠 꾸러미를 챙겨 광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그 속에 웅크리고 앉은 하얀 노인 하나가 보였지요. 아이고야. 영도리는 기절초풍에서 주저앉고 대감도 놀라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대체 자네 누구시오? 이 깊은 밤중에 왜 이 광 속에서 울고 계신가? 그러자 그 노인, 즉 지봉이 이렇게 말했지요. 허허, 나는 수십 년을 이 집을 지켜온 수호령이다. 이제 이 집은 기운이 다하여 곧 망할 것이니 내 떠나기 전 슬피 우는 것이오. 지금 당장 무당을 불러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물을 내어 상을 성대히 차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에 정승은 벌벌 떨었죠. 이게 정말 무슨 조짐이란 말인가? 이렇게 지봉은 도둑질을 하기도 전에 정승댁을 상대로 한판 연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지봉은 미친 사람처럼 슬피 울며 그 집 대문을 유유히 빠져나갔지요. 정승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수호령이 집이 망할 징조라. 이거 무당을 불러야겠구나. 그날 밤 정승대감은 잠 한숨을 못 잤답니다. 광에서 나온 수수께끼의 백발노인, 그 눈물 젖은 말투가 귀에 쟁쟁해서 눈을 감아도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르니 말이죠. 이 집이 망할 기운이라 하였느냐? 하, 이거 진짜 수호령이 떠난단 말인가? 정승대감은 조정에서도 미신은 어리석다 하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허연 노인을 마주하고 나니 가슴속이 쿵쿵 내려앉는 것이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튿날 새벽녘 곧장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명을 내렸지요. 지금 당장 무당을 부르거라. 이 집의 흉한 기운을 풀 구판을 벌여야 하겠다. 물건은 광에서 다 꺼내어 마당에 놓고 제사상도 푸짐히 차려라. 그 말에 하인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대감이 하도 단호하니 어쩔 수 없이 두 팔 걷고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아침 해가 들기 전에 벌써 집안은 쌀가마니며 장독대, 배 짜던 물레까지 몽땅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무당아씨가 붉은 무복의 방울을 흔들며 도착하였죠. 아이고 대감님, 이른 아침부터 구시라뇨. 귀신이 뭐라 했다고요? 그러자 정승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광에 수호령이 있었는데 이 집이 망할 운이라고 했네. 굿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노인이 떠나고 집안이 기운다 했지. 무당아씨는 두 눈이 동그래져선 곳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수호령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지요. 정승대문이 허물어지기 전 굿으로 기운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도둑놈 하나의 연기에 정승은 집안 살림 죄다 꺼내놓고 무당은 또 얼씨고 좋다고 굿판을 벌이고 그 마당에 푸짐히 차린 건 쌀이며 떡이며 고기며 술이며 정령이시여, 이 집을 떠나지 마시고 삼재팔란 피해주소서. 밤이 되자 굿소리에 꽹과리며 장구소리까지 어우러져 온 동네가 떠나가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지봉은 굿판이 한창 벌어질 무렵 한쪽에 숨어서 슬쩍 집안 광경을 살폈지요. 허, 아주 잘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도둑놈의 한판 잔치지. 그렇게 굿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그 와중에도 정승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물과 세간살이를 마당에 그대로 내놓았지요. 문을 닫지 말라 했지. 수호령이 들락날락하셔야 하니. 그리고는 새벽달이 울 무렵 무당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앉았고 하인들은 그대로 죄다방 안에 들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소리도 없이 지봉이 수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알몸이던 전과 달리 이번엔 검은 무명옷을 걸치고 얼굴엔 시커먼 수들 칠하여 어둠에 녹아들었지요. 그리고는 자, 어디부터 실어 갈까? 쌀가마니 하나, 장작더미 둘, 무쇠솥 하나, 꿀단지 둘, 놋그릇에다 옷가지까지. 그 모든 것을 광 근처에 숨겨둔 수레에 하나하나 조용히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했는지 하인들은 꿈에서도 몰랐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봉은 날이 환해지기 전 수레에 물건을 잔뜩 싣고 슬그머니 사라졌지요. 그렇게 그날 새벽 정승댁 마당은 그야말로 텅텅 빈 초가집 마냥 횡하니 변했지요. 쌀가마, 옷가지, 장독, 솥, 심지어 무당이 쓰던 방울까지 몽땅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인 영돌이가 벌벌 떨며 외쳤지요. 대감마님, 재물도 세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정승은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그 수호령께서 가져가신 거겠지? 애고는 거치고 복이 들어올 징조다. 그리하여 정승은 물건 잃은 것도 잊은 채 집안이 다시 평온해질 거란 희망에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동네 장터며 기와집, 관청까지 이야기 하나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정승대광에서 노인이 울었다지 뭐냐? 귀신이래, 귀신. 그것도 수호령이란다. 그런데 굿하고 난 다음에 세간이 몽땅 사라졌다더라. 귀신이 훔쳐간 거라 하더라. 그 이야기에 포졸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거 말이요. 나 들은 걸로는 그게 다 어떤 도둑의 짓이라더라. 뻔히 굽한 틈 타서 죄다 실어갔다지 뭐냐. 뭐요? 도둑이라고. 그래. 이름이 지봉이라던가. 그놈이 그런 짓을 곧잘 해댄다 하더라. 그런데 이 소문은 임금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 정승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냐? 임금이 고개를 갸웃하고 우의정에게 물었지요.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들었사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집안의 물건이 다 사라졌다는 소문이옵니다. 임금이 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얼른 그 도둑놈을 잡아들여라. 어디 한번 내 눈으로 그 사내를 보아야겠다. 그렇게 엄명을 받은 포졸들이 한양장터며 주막, 뒷골목을 죄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봉이란 놈을 찾아라. 얼굴은 수염이 없고 눈매가 여우처럼 생겼다지. 그렇게 말해서 그게 누군지 어찌 아나. 지봉은 그 와중에도 도성 남쪽 어느 외진 마을에 틀어박혀 정승댁에서 훔쳐온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있었습니다. 도둑질이란 게 말이지. 빈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지봉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새가 옮긴 수레를 부서 장작으로 쪼개놓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세상의 비밀이란 게 그리 오래 가질 못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포졸들이 지봉의 은신처를 알아내게 되었지요. 거기 서라. 너 지봉이지? 쳇, 이런. 끝까지 모를 줄 알았는데. 지봉은 달아나려 했지만 사방에서 포졸이 둘러싸니 도리가 있나요? 그래, 임금 앞에 한번 가봐야겠다. 지봉은 그날 포졸들에게 포박당해 경복궁 어전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날은 맑고 바람은 선선한 날이었지요. 임금이 계신 경복궁, 붉고 푸른 관복을 입은 대신들 앞으로 도둑 지봉이 포박당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팔은 노끈으로 꽁꽁 묶였고 머리는 흐트러진 상투에 먼지투성이, 하나 눈빛 하나는 또렷하였지요. 임금이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봉이라 하느냐? 지봉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지요. 전하. 소인이옵니다.
너 암흑의 정승댁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 헌데 수호령 행세를 했다고. 그 연유를 내 입으로 말해보라. 이 말에 조정 대신들이 킥킥대고 우의정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지요. 전하, 듣자 하니 알몸으로 광에 들어가 조청에 빠지고 밀가루에 굴렀다 더이다. 그 모습이 마치 귀신이라. 임금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는 지봉을 향해 손짓하였지요. 그래. 자초지종을 솔직히 고하라. 감출 것 없다. 지봉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인은 도둑이 맞사옵니다. 허나 저는 부잣집이 아니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담장 높은 집을 한번 털려다 우연히 조청 항아리에 빠지고 또다시 밀가루에 빠져 그리 하얗게 되어 버렸사옵니다. 하여 그 수호령 흉내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도 망신스러운 꼴이라 그냥 울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침 정승댁에서 그걸 진짜로 믿길래 소인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연극을 벌였던 것이지요. 임금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였지요. 조정은 술렁이고 대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특한 놈이긴 하나 재간은 있어 보입니다. 허나 법을 어긴 죄는 죄지 않소. 그때 임금이 눈을 뜨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네가 훔친 것이 정승댁의 물건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헌데 그 정승은 그 물건을 귀신이 걷어갔다 하고 고맙다 하였다.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하면 넌 훔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닌가? 예. 지봉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임금은 살며시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남이 준 것을 받아간 자를 죄인이라 부르긴 어렵지 않느냐? 그 말에 장내가 조용해지고 한참을 멍하니 있던 지봉이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지요. 전하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임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둘러본 뒤 담담하게 말했지요. 그대, 지봉. 도둑질을 하되 허투루인데 가지 말고 꼭꼭 잘 사는 집만 골라라. 정령 굽는 자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고 탐욕스러운 자의 곶감만 비우거라. 그러면 그대는 허가받은 도둑으로 살아도 좋다. 지봉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 잊지 않겠사옵니다. 천하를 도는 한, 배고픈 자를 건드리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도둑지봉은 임금께 허가를 받은 도둑이 되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건드리지 말고 탐욕에 찌든 자들만 골라 털어라. 그런 조건부 면허를 받은 것이지요. 백성들은 처음엔 기가 막혀 말했죠.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다냐? 임금이 도둑을 살려줘.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했지요. 아, 들었냐? 지봉이 어제 노랭이를 털었대. 그야, 잘했지. 잘했어. 그 집살 창고만 열면 쥐도 한숨을 쉰다 하지 않느냐? 지봉은 임금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민가엔 눈길도 주지 않고 잘 사는 집, 욕심 많은 양반집만 골라 한 해 한두 번씩만 털었지요. 그러다 한 번은 경상도 모처의 대지주 집을 털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 집대문 앞에 이런 종이를 붙였다죠. 이 집은 지봉 도적께서 다녀가셨음. 저희 집은 이제 탐욕을 싣고 선행을 베풀 것이니 다음은 탐욕스러운 양반 댁으로 가소서. 그 종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털렸으면서도 영광인 줄 아는 집은 처음 봤다. 그러게 말이다. 도둑 하나가 사람 마음을 바꿔놓네. 지봉은 어느새 백성들 사이에선 살아서 돌아다니는 염라대왕이라 불렸고 양반들에겐 쌀도둑 귀신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한 촌부가 굴뚝 없는 초가에서 혼자 떨고 있던 그 새벽,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랍니다. 나가보니 문 앞에 쌀 한 가마,
장작 2짐, 덮을 이불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날 이후 백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이가 왔다 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지봉이는 도둑이지만 도둑 아닌 도둑이야.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지봉의 소식이 뚝 끊겨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어느 날은 저기 남쪽 고을에서 털렸다는 소문, 어느 날은 북녘 누각에서 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잡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지봉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으면 집안을 둘러보며 혼잣말하고 했지요. 우리 집 재물이 좀 많긴 하구나. 다음엔 뭘 남겨두는 게 좋을까? 그렇게 지봉은 도둑이 되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자, 허락받은 도둑,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의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허나 어떤 노승은 지리산 구름 암자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다지요. 그 도둑은 세상을 훔친 게 아니라 탐욕을 깎아낸 자라네. 그 말에 동자승이 깔깔 웃으며 말했답니다. 스님, 그 도둑이 스님 아니시오. 그 말에 노승은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나도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도둑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도둑이란 작자는 정말로 보통 도둑이 아니었지요. 그 시절에도 어지간한 도둑은 죄다 먹고 살자고 하는 풋내기들이었지만 그런데 이 도둑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도둑질도 아무 때 아무 집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해에 서너 번, 그것도 꼭 큰 집 귀한 집만 골라서 털었지요. 그것도 은근슬쩍 드나드는 게 아니라 마치 잔치상 차리듯 연극하듯 기가 막히게 판을 벌였습니다. 이 도둑의 이름은 지봉. 지혜로울지에 봉황봉단이 도둑놈 이름 치고는 거창하죠. 사실 이 이름이야 본인이 맘대로 지은 거고 백성들은 그냥 저 도둑놈, 그놈이라고 불렀지요. 그래도 지봉은 워낙 짓궂고 교활하면서도 얄밉지 않아서 오가는 장군들도 주막의 주모도 심지어 포졸놈들까지도 혀를 내둘렀다 합니다. 진짜 천재요. 자, 그렇게 한 해가 또 기울 무렵 지봉은 눈에 불을 켜고 도둑질할 큰 집을 찾기 시작했지요. 올해는 어디를 털까나. 하하, 눈에 띄는 집이 있어야지. 그러던 중 도성 근처에 있는 정승 대감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집은 안돼 담도 높고 하인도 많고 야경도 삼엄해. 누가 말릴라 치면 지봉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집일수록 재밌지. 그래야 털맛이 나지 않겠어. 이리하여 지봉은 며칠간 그 정승댁 언저리를 기웃댔지요. 밤이면 밤마다 기와 위로 나무 그늘로 숨어 다니면서 담장 틈이 있나, 창이 열려 있나, 하인들 동태는 어떤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집 안팎을 살폈으나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단단한 집이라 비좁은 틈새 하나를 못 찾았지요. 담장은 어른 키 두 길은 좋게 되고 사방이 죄다 뾰족한 대나무 울타리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술라 군졸들이 오가고 거기다가 집 구조도 아주 성체처럼 짜여 있어 마치 무슨 성곽 같았습니다. 쳇, 그냥 밤에 들어가선 안 되겠어. 지봉은 그렇게 고민하더니 드디어 한 가지 꾀를 내었답니다. 그래, 아예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알몸으로. 가만 보고만 있어봐. 밤이 깊고 달이 기울 무렵 지봉은 남루한 옷을 훌렁 벗어 덤불에 숨겨놓고 그냥 벌거숭이 몸뚱이 하나 달랑 정승댁 담을 탔지 뭡니까? 이건 뭐 도둑이 아니라 망나니지. 망나니. 하나 지봉은 진지했습니다. 옷은 걸리적거려. 옷이 걸리기도 하고. 몸만 하면 충분하지. 광 한편 작은 바람창을 발견한 지봉은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기어이 그 창문 틈으로 머리부터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바람창이란 게 기어 들어가라고 만든 창문이 아니라 겨우 고양이 한 마리 드나들까 말까 한 틈이었지요. 지봉이 그 좁은 틈을 뱀처럼 꾸역꾸역 비틀어가며 허우적 됐다. 하고 몸뚱이 마지막까지 밀어넣었을 땐 이미 숨이 턱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안으로 철썩하고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조청 항아리 뚜껑 바로 위. 풍덩. 아, 차가워. 조청이 차갑기는 또 왜 그렇게 차갑던지 그달고 끈적한 물건에 몸뚱이가 풍덩 빠졌지 뭡니까? 얼굴에, 귀에, 콧구멍에, 심지어 상투까지 그 진득진득한 조청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눈이 안 떠져. 그 광 속은 또 얼마나 어두운지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은 찐득하고 뭐 하나 붙잡을 것도 없이 허우적허우적. 그러다 겨우 기어나왔을 땐 얼굴은 꿀먹은 도둑놈, 몸은 조청으로 떡칠을 한 도깨비 꼴이었지요. 이게 뭐냐? 혀를 차며 바닥을 더듬더듬 기어가던 지봉이 다음에 손을 댄 게 밀가루 항아리였지요. 버섯. 퐁당. 지봉은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야, 도둑놈도 재수 더럽게 없지? 조청 뒤집어 쓴 몸뚱이에 밀가루가 뭉쳐붙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그냥 눈썹부터 상투까지 죄다 하얗게 돼버렸지요. 호호백발 하얀 수염. 그대로 보면 눈먼 노승이요. 달리 보면 도깨비 귀신이라도 될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땀인지 꿀인지 모를 걸 줄줄 흘리며 지봉은 광 입구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지요. 이놈의 팔자야.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선 그 괴상한 몰골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으엉헝헝. 지봉이 하도 슬프게 우니까 그 통곡 소리가 정승댁 안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자다가 잠꼬대하듯 고개를 든 정승대감이 소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행랑채를 거쳐 사랑채까지 슬금슬금 걸어 나왔지요. 무슨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리곤 하인 영도리를 불러내선 명했습니다. 영도라, 너 나가서 광 쪽을 좀 보아라. 밤중에 무언가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영도리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열쇠 꾸러미를 챙겨 광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그 속에 웅크리고 앉은 하얀 노인 하나가 보였지요. 아이고야. 영도리는 기절초풍에서 주저앉고 대감도 놀라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대체 자네 누구시오? 이 깊은 밤중에 왜 이 광 속에서 울고 계신가? 그러자 그 노인, 즉 지봉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수십 년을 이 집을 지켜온 수호령이다. 이제 이 집은 기운이 다하여 곧 망할 것이니 내 떠나기 전 슬피 오는 것이오. 지금 당장 무당을 불러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물을 내어 상을 성대히 차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에 정승은 벌벌 떨었죠. 이게 정말 무슨 조짐이란 말인가? 이렇게 지봉은 도둑질을 하기도 전에 정승댁을 상대로 한판 연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지봉은 미친 사람처럼 슬피 울며 그 집 대문을 유유히 빠져나갔지요. 정승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수호령이 집이 망할 징조라. 이거 무당을 불러야겠구나. 그날 밤 정승대감은 잠 한숨을 못 잤답니다. 광에서 나온 수수께끼의 백발노인, 그 눈물 젖은 말투가 귀에 쟁쟁해서 눈을 감아도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르니 말이죠. 이 집이 망할 기운이라 하였느냐? 이거 진짜 수호령이 떠난단 말인가? 정승대감은 조정에서도 미신은 어리석다 하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허연 노인을 마주하고 나니 가슴속이 쿵쿵 내려앉는 것이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튿날 새벽녘 곧장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명을 내렸지요. 지금 당장 무당을 부르거라. 이 집의 흉한 기운을 풀 구판을 벌여야 하겠다. 물건은 광에서 다 꺼내어 마당에 놓고 제사상도 푸짐히 차려라. 그 말에 하인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대감이 하도 단호하니 어쩔 수 없이 두 팔 걷고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아침 해가 들기 전에 벌써 집안은 쌀가마니며 장독대, 배 짜던 물레까지 몽땅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무당아씨가 붉은 무복의 방울을 흔들며 도착하였죠. 아이고 대감님, 이른 아침부터 구시라뇨. 귀신이 뭐라 했다고요? 그러자 정승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광에 수호령이 있었는데
이 집이 망할 운이라고 했네. 굿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노인이 떠나고 집안이 기운다 했지. 무당아씨는 두 눈이 동그래져선 곳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수호령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지요. 정승대문이 허물어지기 전 굿으로 기운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도둑놈 하나의 연기에 정승은 집안 살림 죄다 꺼내놓고 무당은 또 얼씨고 좋다고 굿판을 버리고 그 마당에 푸짐히 차린 건 쌀이며 떡이며 고기며 술이며 정령이시여, 이 집을 떠나지 마시고 삼재팔란 피해주소서. 밤이 되자 굿소리에 꽹과리며 장구소리까지 어우러져 온 동네가 떠나가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지봉은 굿판이 한창 벌어질 무렵 한쪽에 숨어서 슬쩍 집안 광경을 살폈지요. 아주 잘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도둑놈의 한판 잔치지. 그렇게 굿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그 와중에도 정승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물과 세간살이를 마당에 그대로 내놓았지요. 문을 닫지 말라 했지. 수호령이 들락날락하셔야 하니. 그리고는 새벽달이 울 무렵 무당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앉았고 하인들은 그대로 죄다방 안에 들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소리도 없이 지봉이 수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알몸이던 전과 달리 이번엔 검은 무명옷을 걸치고 얼굴엔 시커먼 숯을 칠하여 어둠에 녹아들었지요. 그리고는 자, 어디부터 실어 갈까? 쌀가마니 하나, 장작더미 둘, 무쇠솥 하나, 꿀단지 둘, 놋그릇에다 옷가지까지. 그 모든 것을 광 근처에 숨겨둔 수레에 하나하나 조용히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했는지 하인들은 꿈에서도 몰랐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봉은 날이 환해지기 전 수레에 물건을 잔뜩 싣고 슬그머니 사라졌지요. 그렇게 그날 새벽 정승댁 마당은 그야말로 텅텅 빈 초가집 마냥 횡하니 변했지요. 쌀가마, 옷가지, 장독, 솥, 심지어 무당이 쓰던 방울까지 몽땅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인 영돌이가 벌벌 떨며 외쳤지요. 대감마님, 재물도 세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정승은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그 수호령께서 가져가신 거겠지? 애고는 거치고 복이 들어올 징조다. 그리하여 정승은 물건 잃은 것도 잊은 채 집안이 다시 평온해질 거란 희망에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동네 장터며 기와집, 관청까지 이야기 하나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정승대광에서 노인이 울었다지 뭐냐? 귀신이래, 귀신. 그것도 수호령이란다. 그런데 굿하고 난 다음에 세간이 몽땅 사라졌다더라. 귀신이 훔쳐간 거라 하더라. 그 이야기에 포졸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거 말이요. 나 들은 걸로는 그게 다 어떤 도둑의 짓이라더라. 뻔히 굿판 틈 타서 죄다 실어갔다지 뭐냐. 뭐요? 도둑이라고. 그래. 이름이 지봉이라던가. 그놈이 그런 짓을 곧잘 해댄다 하더라. 그런데 이 소문은 임금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 정승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냐? 임금이 고개를 갸웃하고 우의정에게 물었지요.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들었사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집안의 물건이 다 사라졌다는 소문이옵니다. 임금이 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얼른 그 도둑놈을 잡아들여라. 어디 한번 내 눈으로 그 사내를 보아야겠다. 그렇게 엄명을 받은 포졸들이 한양장터며 주막, 뒷골목을 죄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봉이란 놈을 찾아라. 얼굴은 수염이 없고 눈매가 여우처럼 생겼다지. 그렇게 말해서 그게 누군지 어찌 아나.
지봉은 그 와중에도 도성 남쪽 어느 외진 마을에 틀어박혀 정승댁에서 훔쳐온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있었습니다. 도둑질이란 게 말이지. 빈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지봉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새가 옮긴 수레를 부서 장작으로 쪼개놓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세상의 비밀이란 게 그리 오래 가질 못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포졸들이 지봉의 은신처를 알아내게 되었지요. 거기 서라. 너 지봉이지? 쳇, 이런. 끝까지 모를 줄 알았는데. 지봉은 달아나려 했지만 사방에서 포졸이 둘러싸니 도리가 있나요? 그래, 임금 앞에 한번 가봐야겠다. 지봉은 그날 포졸들에게 포박당해 경복궁 어전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날은 맑고 바람은 선선한 날이었지요. 임금이 계신 경복궁, 붉고 푸른 관복을 입은 대신들 앞으로 도둑 지봉이 포박당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팔은 노끈으로 꽁꽁 묶였고 머리는 흐트러진 상투의 먼지투성이, 하나 눈빛 하나는 또렷하였지요. 임금이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봉이라 하느냐? 지봉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지요. 예, 전하. 소인이옵니다. 너 암흑에 정승댁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 헌데 수호령 행세를 했다고. 그 연유를 내 입으로 말해보라. 이 말에 조정 대신들이 킥킥대고 우의정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지요. 전하, 듣자하니 알몸으로 광에 들어가 조청에 빠지고 밀가루에 굴렀다 더이다. 그 모습이 마치 귀신이라. 임금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는 지봉을 향해 손짓하였지요. 그래. 자초지종을 솔직히 고하라. 감출 것 없다. 지봉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인은 도둑이 맞사옵니다. 허나 저는 부잣집이 아니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담장 높은 집을 한번 팔려다 우연히 조청 항아리에 빠지고 또다시 밀가루에 빠져 그리 하얗게 되어 버렸사옵니다. 하여 그 수호령 흉내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도 망신스러운 꼴이라 그냥 울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침 정승댁에서 그걸 진짜로 믿길래 소인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연극을 벌였던 것이지요. 임금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였지요. 조정은 술렁이고 대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특한 놈이긴 하나 재간은 있어 보입니다. 허나 법을 어긴 죄는 죄지 않소. 그때 임금이 눈을 뜨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네가 훔친 것이 정승댁의 물건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헌데 그 정승은 그 물건을 귀신이 걷어갔다 하고 고맙다 하였다.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하면 넌 훔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닌가? 예. 지봉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임금은 살며시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남이 준 것을 받아간 자를 죄인이라 부르긴 어렵지 않느냐? 그 말에 장내가 조용해지고 한참을 멍하니 있던 지봉이 슬며시 고개를 떨구었지요. 전하의 은혜가 하해와 같사옵니다. 임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둘러본 뒤 담담하게 말했지요. 그대, 지봉. 도둑질을 하되 허투루인데 가지 말고 꼭꼭 잘 사는 집만 골라라. 정령 굽는 자의 밥그릇은 건드리지 말고 탐욕스러운 자의 곶감만 비우거라. 그러면 그대는 허가받은 도둑으로 살아도 좋다. 지봉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릎을 꿇어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인 잊지 않겠사옵니다. 천하를 도는 한, 배고픈 자를 건드리지 않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도둑 지봉은 임금께 허가를 받은 도둑이 되어 세상에 풀려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둑질을 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건드리지 말고 탐욕에 찌든 자들만 골라 털어라. 그런 조건부 면허를 받은 것이지요. 백성들은 처음엔 기가 막혀 말했죠.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다냐?
임금이 도둑을 살려줘. 허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바뀌기 시작했지요. 아, 들었냐? 지봉이 어제 노랭이를 털었대. 그야, 잘했지. 잘했어. 그 집살 창고만 열면 쥐도 한숨을 쉰다 하지 않느냐. 지봉은 임금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민가엔 눈길도 주지 않고 잘 사는 집, 욕심 많은 양반집만 골라 한 해 한두 번씩만 털었지요. 그러다 한 번은 경상도 모처의 대지주 집을 털었는데 다음날 아침 그 집대문 앞에 이런 종이를 붙였다죠. 이 집은 지봉 도적께서 다녀가셨음. 저희 집은 이제 탐욕을 싣고 선행을 베풀 것이니 다음은 탐욕스러운 양반 댁으로 가소서. 그 종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털렸으면서도 영광인 줄 아는 집은 처음 봤다. 그러게 말이다. 도둑 하나가 사람 마음을 바꿔놓네. 지봉은 어느새 백성들 사이에선 살아서 돌아다니는 염라대왕이라 불렸고 양반들에겐 쌀도둑 귀신으로 불렸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지요. 한 촌부가 굴뚝 없는 초가에서 혼자 떨고 있던 그 새벽, 누군가 문을 똑똑 두드리더랍니다. 나가보니 문 앞에 쌀 한 가마, 장작 두 짐, 덮을 이불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그날 이후 백성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이가 왔다 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지요. 지봉이는 도둑이지만 도둑 아닌 도둑이야.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지봉의 소식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어느 날은 저기 남쪽 고을에서 털렸다는 소문, 어느 날은 북녘 누각에서 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뿐이었지요. 하지만 아무도 그를 잡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지봉이 나타났다는 소문만 들으면 집안을 둘러보며 혼잣말하고 했지요. 우리 집 재물이 좀 많긴 하구나. 다음엔 뭘 남겨두는 게 좋을까? 그렇게 지봉은 도둑이 되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자, 허락받은 도둑, 그리고 사람들 기억 속의 귀신 같은 존재가 되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허나 어떤 노승은 지리산 구름 암자에 앉아 이런 말을 했다지요. 그 도둑은 세상을 훔친 게 아니라 탐욕을 깎아낸 자라네. 그 말에 동자승이 깔깔 웃으며 말했답니다. 스님, 그 도둑이 스님 아니시오. 그 말에 노승은 빙긋 웃으며 말했지요. 나도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멀지 않은 마을에 도둑 하나가 살았습니다. 그 도둑이란 작자는 정말로 보통 도둑이 아니었지요. 그 시절에도 어지간한 도둑은 죄다 먹고 살자고 하는 풋내기들이었지만 그런데 이 도둑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도둑질도 아무 때 아무 집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한 해에 서너 번, 그것도 꼭 큰 집 귀한 집만 골라서 털었지요. 그것도 은근슬쩍 드나드는 게 아니라 마치 잔치상 차리듯 연극하듯 기가 막히게 판을 벌였습니다. 이 도둑의 이름은 지봉. 지혜로울지에 봉황봉단이 도둑놈 이름 치고는 거창하죠. 사실 이 이름이야 본인이 맘대로 지은 거고 백성들은 그냥 저 도둑놈, 그놈이라고 불렀지요. 그래도 지봉은 워낙 짓궂고 교활하면서도 얄밉지 않아서 오가는 장군들도 주막의 주모도 심지어 포졸놈들까지도 혀를 내둘렀다 합니다. 진짜 천재요. 자, 그렇게 한 해가 또 기울 무렵 지봉은 눈에 불을 켜고 도둑질할 큰 집을 찾기 시작했지요. 올해는 어디를 털까나. 하하, 눈에 띄는 집이 있어야지. 그러던 중 도성 근처에 있는 정승 대감 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 집은 안돼 담도 높고 하인도 많고 야경도 삼엄해. 누가 말릴라 치면 지봉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집일수록 재밌지. 그래야 털맛이 나지 않겠어. 이리하여 지봉은 며칠간 그 정승댁 언저리를 기웃댔지요. 밤이면 밤마다 기와 위로 나무 그늘로 숨어 다니면서 담장 틈이 있나, 창이 열려 있나, 하인들 동태는 어떤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나 집 안팎을 살폈으나 정말이지 기가 막히게 단단한 집이라 비좁은 틈새 하나를 못 찾았지요. 담장은 어른 키 두 길은 좋게 되고 사방이 죄다 뾰족한 대나무 울타리에 하루에도 두세 번씩 술라 군졸들이 오가고 거기다가 집 구조도 아주 성체처럼 짜여 있어 마치 무슨 성곽 같았습니다. 쳇, 그냥 밤에 들어가선 안 되겠어. 지봉은 그렇게 고민하더니 드디어 한 가지 꾀를 내었답니다. 그래, 아예 알몸으로 들어가는 거야. 뭐? 알몸으로? 가만 보고만 있어봐. 밤이 깊고 달이 기울 무렵 지봉은 남루한 옷을 훌렁 벗어 덤불에 숨겨놓고 그냥 벌거숭이 몸뚱이 하나달랑 정승댁담을 탔지 뭡니까? 이건 뭐 도둑이 아니라 망나니지. 망나니. 하나 지봉은 진지했습니다. 옷은 걸리적거려. 옷이 걸리기도 하고. 몸만 하면 충분하지. 광 한편 작은 바람창을 발견한 지봉은 몸을 납작하게 만들어 기어이 그 창문 틈으로 머리부터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바람창이란 게 기어 들어가라고 만든 창문이 아니라 겨우 고양이 한 마리 드나들까 말까 한 틈이었지요. 지봉이 그 좁은 틈을 뱀처럼 꾸역꾸역 비틀어가며 허우적 됐다. 하고 몸뚱이 마지막까지 밀어넣었을 땐 이미 숨이 턱에 올랐답니다. 그렇게 안으로 철썩하고 떨어진 곳이 하필이면 조청 항아리 뚜껑 바로 위. 풍덩. 아, 차가워. 조청이 차갑기는 또 왜 그렇게 차갑던지 그 달고 끈적한 물건에 몸뚱이가 풍덩 빠졌지 뭡니까? 얼굴에, 귀에, 콧구멍에 심지어 상투까지 그 진득진득한 조청이 줄줄 흘러내리는데 눈이 안 떠져. 그 광 속은 또 얼마나 어두운지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몸은 찐득하고 뭐 하나 붙잡을 것도 없이 허우적. 그러다 겨우 기어 나왔을 땐 얼굴은 꿀먹은 도둑놈, 몸은 조청으로 떡칠을 한 도깨비 꼴이었지요. 이게 뭐냐? 혀를 차며 바닥을 더듬더듬 기어가던 지봉이 다음에 손을 댄 게 밀가루 항아리였지요. 버섯. 퐁당. 지봉은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야, 도둑놈도 재수 더럽게 없지? 조청 뒤집어 쓴 몸뚱이에 밀가루가 뭉쳐붙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그냥 눈썹부터 상투까지 죄다 하얗게 돼버렸지요. 호호백발 하얀 수염. 그대로 보면 눈먼 노승이요. 달리 보면 도깨비 귀신이라도 될 꼴이었습니다. 그렇게 땀인지 꿀인지 모를 걸 줄줄 흘리며 지봉은 광 입구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았지요. 이놈의 팔자야. 이게 무슨 꼴이냐? 그리고선 그 괴상한 몰골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으엉헝헝. 지봉이 하도 슬프게 우니까 그 통곡 소리가 정승댁 안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자다가 잠꼬대하듯 고개를 든 정승대감이 소리 쪽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행랑채를 거쳐 사랑채까지 슬금슬금 걸어 나왔지요. 무슨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게야? 그리곤 하인 영도리를 불러내선 명했습니다. 영도라, 너 나가서 광 쪽을 좀 보아라. 밤중에 무언가 슬피 오는 소리가 들린다. 영도리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면서도 열쇠 꾸러미를 챙겨 광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그 속에 웅크리고 앉은 하얀 노인 하나가 보였지요. 아이고야. 영도리는 기절초풍에서 주저앉고 대감도 놀라 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도대체 자네 누구시오? 이 깊은 밤중에 왜 이 광 속에서 울고 계신가? 그러자 그 노인, 즉 지봉이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수십 년을 이 집을 지켜온 수호령이다. 이제 이 집은 기운이 다하여 곧 망할 것이니 내 떠나기 전 슬피 오는 것이오. 지금 당장 무당을 불러다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물을 내어 상을 성대히 차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 말에 정승은 벌벌 떨었죠. 이게 정말 무슨 조짐이란 말인가? 이렇게 지봉은 도둑질을 하기도 전에 정승댁을 상대로 한판 연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지봉은 미친 사람처럼 슬피 울며
그 집 대문을 유유히 빠져나갔지요. 정승은 눈에 핏발을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수호령이 집이 망할 징조라. 이거 무당을 불러야겠구나. 그날 밤 정승 대감은 잠 한숨을 못 잤답니다. 광에서 나온 수수께끼의 백발로인 그 눈물 젖은 말투가 귀에 쟁쟁해서 눈을 감아도 자꾸 그 모습이 떠오르니 말이죠. 이 집이 망할 기운이라 하였느냐. 하, 이거 진짜 수호령이 떠난단 말인가. 정승 대감은 조정에서도 미신은 어리석다 하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그 허연 노인을 마주하고 나니 가슴속이 쿵쿵 내려앉는 것이 그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튿날 새벽녘 곧장 하인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명을 내렸지요. 지금 당장 무당을 부르거라. 이 집의 흉한 기운을 풀 구판을 벌여야 하겠다. 물건은 광에서 다 꺼내어 마당에 놓고 제사상도 푸짐히 차려라. 그 말에 하인들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대감이 하도 단호하니 어쩔 수 없이 두 팔 걷고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아침 해가 들기 전에 벌써 집안은 쌀가마니며 장독대, 배 짜던 물레까지 몽땅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무당 아씨가 붉은 무복의 방울을 흔들며 도착하였죠. 아이고 대감님, 이른 아침부터 구시라뇨. 귀신이 뭐라 했다고요? 그러자 정승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광에 수호령이 있었는데 이 집이 망할 운이라고 했네. 굿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노인이 떠나고 집안이 기운다 했지. 무당 아씨는 두 눈이 동그래져선 곳 방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수호령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지요. 정승 대문이 허물어지기 전 굿으로 기운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도둑놈 하나의 연기에 정승은 집안 살림 죄다 꺼내놓고 무당은 또 얼씨고 좋다고 굿판을 벌이고 그 마당에 푸짐히 차린 건 쌀이며 떡이며 고기며 술이며 정령이시여, 이 집을 떠나지 마시고 삼재팔란 피해 주소서. 밤이 되자 굿소리에 꽹과리며 장구소리까지 어우러져 온 동네가 떠나가듯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지봉은 굿판이 한창 벌어질 무렵 한쪽에 숨어서 슬쩍 집안 광경을 살폈지요. 아주 잘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도둑놈의 한판 잔치지. 그렇게 굿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그 와중에도 정승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재물과 세간살이를 마당에 그대로 내놓았지요. 문을 닫지 말라 했지. 수호령이 들락날락하셔야 하니. 그리고는 새벽달이 울 무렵 무당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앉았고 하인들은 그대로 죄다방 안에 들어가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소리도 없이 지봉이 수레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알몸이던 전과 달리 이번엔 검은 무명옷을 걸치고 얼굴엔 시커먼 숯을 칠하여 어둠에 녹아들었지요. 그리고는 자, 어디부터 실어 갈까? 쌀가마니 하나, 장작더미 둘, 무쇠솥 하나, 꿀단지 둘, 놋그릇에다 옷가지까지. 그 모든 것을 광 근처에 숨겨둔 수레에 하나하나 조용히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조용했는지 하인들은 꿈에서도 몰랐고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봉은 날이 환해지기 전 수레에 물건을 잔뜩 싣고 슬그머니 사라졌지요. 그렇게 그날 새벽 정승댁 마당은 그야말로 텅텅 빈 초가집 마냥 횡하니 변했지요. 쌀가마, 옷가지, 장독, 솥, 심지어 무당이 쓰던 방울까지 몽땅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인 영돌이가 벌벌 떨며 외쳤지요. 대감마님, 재물도 세간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말에 정승은 잠시 멍하게 서 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그 수호령께서 가져가신 거겠지? 애고는 거치고 복이 들어올 징조다. 그리하여 정승은 물건 잃은 것도 잊은 채 집안이 다시 평온해질 거란 희망에 잔치를 벌였지요. 그런데 며칠 뒤부터 동네 장터며 기와집, 관청까지 이야기 하나가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들었는가? 정승대광에서 노인이 울었다지 뭐냐? 귀신이래, 귀신. 그것도 수호령이란다.
그런데 굿하고 난 다음에 세간이 몽땅 사라졌다더라. 귀신이 훔쳐간 거라 하더라. 그 이야기에 포졸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거 말이요. 나 들은 걸로는 그게 다 어떤 도둑의 짓이라더라. 뻔히 굿판 틈 타서 죄다 실어갔다지 뭐냐. 뭐요? 도둑이라고. 그래. 이름이 지봉이라던가. 그놈이 그런 짓을 곧잘 해댄다 하더라. 그런데 이 소문은 임금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뭐라? 정승의 집에 귀신이 나타났단 말이냐? 임금이 고개를 갸웃하고 우의정에게 물었지요. 그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들었사옵니다. 근데 그 뒤로는 집안의 물건이 다 사라졌다는 소문이 옵니다. 임금이 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허, 세상에 별일이 다 있구나. 얼른 그 도둑놈을 잡아들여라. 어디 한번 내 눈으로 그 사내를 보아야겠다. 그렇게 엄명을 받은 포졸들이 한양장터며 주막, 뒷골목을 죄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봉이란 놈을 찾아라. 얼굴은 수염이 없고 눈매가 여우처럼 생겼다지. 그렇게 말해서 그게 누군지 어찌 아나. 지봉은 그 와중에도 도성 남쪽 어느 외진 마을에 틀어박혀 정승댁에서 훔쳐온 쌀로 밥을 지어 먹고 있었습니다. 도둑질이란 게 말이지. 빈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지봉은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새가 옮긴 수레를 부서 장작으로 쪼개놓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허나 세상의 비밀이란 게 그리 오래 가질 못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포졸들이 지봉의 은신처를 알아내게 되었지요. 거기 서라. 너 지봉이지? 쳇, 이런. 끝까지 모를 줄 알았는데. 지봉은 달아나려 했지만 사방에서 포졸이 둘러싸니 도리가 있나요? 그래, 임금 앞에 한번 가봐야겠다. 지봉은 그날 포졸들에게 포박당해 경복궁 어전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날은 맑고 바람은 선선한 날이었지요. 임금이 계신 경복궁, 붉고 푸른 관복을 입은 대신들 앞으로 도둑 지봉이 포박당한 채 끌려 나왔습니다. 팔은 노끈으로 꽁꽁 묶였고 머리는 흐트러진 상투의 먼지투성이, 하나 눈빛 하나는 또렷하였지요. 임금이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지봉이라 하느냐? 지봉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였지요. 예, 전하. 소인이옵니다. 너 암흑에 정승댁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라. 헌데 수호령 행세를 했다고. 그 연유를 내 입으로 말해보라. 이 말에 조정 대신들이 킥킥대고 우의정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말했지요. 전하, 듣자하니 알몸으로 광에 들어가 조청에 빠지고 밀가루에 굴렀다 더이다. 그 모습이 마치 귀신이라. 임금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는 지봉을 향해 손짓하였지요. 그래. 자초지종을 솔직히 고하라. 감출 것 없다. 지봉은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소인은 도둑이 맞사옵니다. 허나 저는 부잣집이 아니면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담장 높은 집을 한번 털려다 우연히 조청 항아리에 빠지고 또다시 밀가루에 빠져 그리 하얗게 되어 버렸사옵니다. 하여 그 수호령 흉내는 즉흥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도 망신스러운 꼴이라 그냥 울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마침 정승댁에서 그걸 진짜로 믿길래 소인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연극을 벌였던 것이지요. 임금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였지요. 조정은 술렁이고 대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간특한 놈이긴 하나 재간은 있어 보입니다. 허나 법을 어긴 죄는 죄지 않소. 그때 임금이 눈을 뜨고 가만히 물었습니다. 네가 훔친 것이 정승댁의 물건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헌데 그 정승은 그 물건을 귀신이 걷어갔다 하고 고맙다 하였다. 맞느냐?
그렇사옵니다. 하면 넌 훔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아닌가? 지봉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임금은 살며시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남이 준 것을 받아간 자를